지금 일본은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유엔 자문위원이자 일본 최고 법학자로 불리던 한 여성이 일본은 한국의 속국이 되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원인 모를 반신불수 상태 5년째였는데요. 갑작스런 심정지로 일본 최고 대학병원에 실려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 하나. 원인을 모르니 해드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유엔의 한 관계자가 조용히 건넨 단 한마디가 그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십시오. 일본 전역이 포기했던 희귀 질환을 한국 의료진은 단 3시간 만에 원인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온갖 기득권의 압박과 조작, 외교적 방해 속에서도 오직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한 한국은 총력을 다하는데요. 며칠 뒤 감감무소식이던 환자의 눈이 떠지는 순간 의료진, 보호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국이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일본에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독도 대마도 다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독도 대마도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국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저는 마유미 타카하시, 42살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법정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5년 전, 제 몸의 오른쪽 절반이 돌처럼 굳어버린 그날 이후로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잠을 잘못 잤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어요. 끌고 가야 겨우 한 걸음 뗄 수 있었습니다. 도쿄대학 병원, 게이오 대학 병원, 일본 전역에 이름난 병원들을 모두 다녔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저는 조금씩 제 몸속에 갇혀갔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히로토가 있었으니까요. 10살이던 그 아이는 엄마가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해도 한 번도 제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무릎에 작은 손을 올리고는 엄마,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곤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을 거예요. 히로토가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아, 아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히로토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바퀴를 돌려 남편에게 다가갔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말했죠. 최선을 다했지만 심장이 너무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히로토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른손은 여전히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왼손은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 몸은 더 빠르게 망가져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오른쪽 눈까지 제대로 뜨지 못하게 됐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엔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작성해오던 국제법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타카하시 박사님,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은 알아보셨습니까? 한국이라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못 고치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가 말했어요. 타카하시 박사님, 유엔 직원 중에 희귀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돌아왔어요. 지금은 멀쩡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히로토가 방에서 나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아이의 눈은 언제나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아빠를 잃었어요. 엄마마저 잃을까봐 매일 밤 혼자 울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요. 일본 병원들이 포기한 이 몸을 혹시 모를 마지막 희망에 걸어보기로 한 거예요. 유엔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으로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즉시 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이틀 뒤, 저는 히로토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을 때 한국 병원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카하시 마유미 임이시죠?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고 표정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느꼈던 그 차갑고 기계적인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차 안에서 히로토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건물들 진짜 크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제 시선은 건물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에 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이 아이 손을 꼭 잡아줄 수 있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의료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모시겠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여러 의료진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진료실 문이 열렸고 의사 한 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카하시님. 저는 신경과 박민수 교수입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제부터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요. 검사는 즉시 시작됐습니다.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신경 전도 검사까지. 일본에서 5년 동안 받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항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본 병원에선 검사 하나 할 때마다 며칠씩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히로토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왼손을 뻗어 아이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손이 닿기도 전에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히로토 군, 배고프지? 여기 주스랑 샌드위치 있어. 먹을래? 아이는 고개를 들었고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건넸어요. 히로토가 작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간호사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네. 엄마, 곧 나올 거야. 3시간이 지났습니다. 박민수 교수가 진료실로 저를 다시 불렀어요. 그의 손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타카하시님, 원인을 찾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5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던 원인을요? 정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교수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님의 증상은 희귀 유전성 면역장애와 연관돼 있습니다. 몸의 면역체계가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10건도 안 되는 질환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 있나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진 않지만 가능합니다. 면역 억제 치료와 신경재생 치료를 병행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 5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일본 의사들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원인 불명, 치료 불가, 경과를 지켜봅시다 뿐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선 3시간 만에 원인을 찾아냈고 치료 계획까지 세워놓은 거예요. 비용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받았던 검사 비용만 해도 수천만 엔이 들었거든요. 박 교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치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용 문제는 나중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용을 나중에 상담하라니요? 일본에선 치료 전에 반드시 비용 동의서부터 받았는데요. 그날 저녁 병실에 누웠을 때 히로토가 제 침대 옆에 다가왔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뭐래?
저는 아이 손을 잡았어요. 왼손이었지만 이번엔 힘을 줘서 꼭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을 수 있대. 히로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무서워하고 있었는지를요. 다음 날부터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타카하시님, 주사 맞으실 시간이에요. 그녀는 능숙하게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차갑고 투명한 액체가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처음엔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다 지나가니까. 간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치료 이틀째 제 몸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히로토는 겁에 질려 복도로 뛰쳐나갔고 곧 의료진이 몰려들었어요. 박 교수가 제 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면역 반응이 시작됐어요. 예상했던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텨야 했어요. 히로토를 위해서라도요. 그날 밤 열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진맥진해서 눈조차 뜨기 힘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히로토였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안 가.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느끼며 천천히 잠에 들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박 교수가 다시 병실로 왔습니다. 타카하시님, 오늘 재검사를 해볼게요. 면역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검사실로 가는 복도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일본에서 본 하늘과는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늘은 더 넓어 보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면역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박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한 달 안에 신경재생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 달이요. 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한 달만 더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히로토가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아이가 건넨 종이에는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걷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는 휠체어가 아니라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났으면 같이 공원 갈 거야. 그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가.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선 왜 이 병을 찾지 못했을까요? 왜 여기선 3시간 만에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기술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의지의 차이일까요? 문득 박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일본 의사들은 원인을 못 찾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곳 의사들은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차이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아플 때 이거 먹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일본 병원 음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 음식엔 온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음식이었어요. 히로토도 옆에서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김치 좋아. 맵지만 맛있어. 아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5년 만에 본 아이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치료 시작 일주일째,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일본 외무성이었어요. 타카하시 마유미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서울입니다. 치료받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요? 유엔 자문위원이 일본 의료를 버리고 한국으로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 병원들이 치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타카하시 씨,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이미지 문제예요. 곧 귀국 명령이 내려올 겁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국가 이미지라니요. 제가 살기 위해 선택한 게 나라 망신이라는 건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제 병을 포기했던 건 일본 병원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걸까요? 이틀 뒤 일본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유엔 자문위원 타카하시, 일본 의료 외면하고 한국행, 제목만 봐도 의도가 보였어요. 기사 내용은 더 심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가 조국을 버렸다. 한국 의료에 기댄 매국행위 같은 표현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댓글란은 더 끔찍했습니다. 배신자, 나라 팔아먹는 여자, 한국 개가 됐네 같은 말들이 가득했어요. 히로토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껐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살고 싶었던 게 죄인가요? 그날 저녁, 일본에 있는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사토 씨였어요. 마유미, 지금 당장 돌아와. 이러다 내 경력 다 망가져.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토, 나 지금 치료받고 있어. 조금만 있으면 나을 수도 있어. 그러자 그녀가 말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한국 간 것 때문에 일본 의료계 전체가 욕먹고 있다고.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환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도 똑같은 풍경이었을 텐데 왜 여기선 다르게 느껴질까요? 여기선 제가 환자로 받아들여졌지만 일본에선 제가 문제였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도쿄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비정규 강사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유감이지만 강의를 계속 맡기기 어렵겠습니다. 학교 이미지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5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미지 문제라니요. 유엔 본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간접적이긴 했지만요. 타카하시 박사님, 일본 정부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사님의 활동이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중립성이라니요. 제가 한 건 치료받는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중립성 문제가 되나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히로토가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요.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살고 싶다는 게 이렇게 큰 죄인가요? 다음 날 아침 박민수 교수가 병실로 왔습니다. 타카하시님, 일본에서 연락 많이 오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박 교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 환자분이 여기서 치료받다가 본국 정부한테 압박받은 적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박 교수가 잠시 창밖을 보더니 말했어요. 치료 끝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게 사세요. 타카하시님, 선택은 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라는 게 느껴져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유엔 동료인 제임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는 미국인이었고 국제법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어요. 마유미, 일본 언론 기사 봤어. 신경 쓰지 마. 진짜 강대국은 의료로 판별돼. 일본이 못한 걸 한국이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이잖아.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누군가 제 선택을 이해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타카하시 씨, 이번 주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유엔 자문위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추천으로 들어간 자리예요. 정부 입장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저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 속 발신자 이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어요.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히로토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우리 일본 돌아가?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히로토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엄마 생각해 볼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 남으면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요. 유엔 자리도 잃을 수 있고, 일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요, 제 몸은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결정했습니다. 남기로요. 히로토 때문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엄마가 다시 걸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경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아이 손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가져왔고 저는 팔을 내밀었어요. 차가운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왔지만 이젠 익숙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낼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치료 2주째, 히로토는 병원 복도를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도 없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병실을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히로토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손에 컵라면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편의점에서 샀어. 배고파서. 아이는 뜨거운 물을 부어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병원비 아끼려고 편의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히로토는 또 복도 벤치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 병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히로토를 보더니 멈춰섰어요. 애야, 너 그것만 먹니? 히로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아이를 보시다가 병실로 들어가셨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손에 도시락 2개를 들고요. 이것 좀 먹어봐. 우리 딸이 해준 건데 나 혼자 먹기 많아. 할머니는 도시락을 히로토 옆에 놓으셨어요. 뚜껑을 열자 하얀 밥과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서 먹어. 식기 전에 히로토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더니 아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우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이 등을 토닥였어요. 왜 우니? 맛없어? 히로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엄마, 밥 같아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엄마가 아프구나. 엄마는 몇 호실이니? 그날부터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점심마다 도시락을 2개씩 가져오셨어요. 하나는 히로토 것, 하나는 제 것. 밥은 먹고 살아야지. 라면만 먹으면 큰일 나. 할머니는 제게도 밥을 떠먹여 주셨습니다. 제 오른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하니까요. 천천히 먹어. 괜찮아.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할머니 병실에 가족들이 오셨어요. 할머니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까지.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원래 그러세요. 남 챙기는 게 몸에 배셨거든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연락들, 비난하는 기사들, 아무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은 외로움까지. 그런데 이곳에선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사위가 히로토를 보며 물었습니다. 히로토 군, 학교 안 가? 히로토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왔으니까 못 가요.
그러자 사위가 말했어요. 우리 딸이 11살인데 히로토 군이랑 나이 비슷하네. 시간 있을 때 같이 놀면 어때?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날부터 히로토는 할머니 손녀 지민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민이는 한국어를 천천히 말해줬고 히로토는 일본어를 가르쳐줬어요. 두 아이는 병원 로비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가끔은 그냥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아이들은 금방 친해졌으니까요. 어느 날 히로토가 공책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아이가 건넨 공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따뜻한 나라다. 할머니가 밥을 줬다. 지민이가 친구가 됐다. 엄마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나는 여기가 좋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치료 3주째,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실 문 앞에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 이겨내. 꼭 나을 거야. 저는 할머니 품에서 소리 울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남이가 다 같은 사람인데. 할머니가 떠난 뒤 병실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할머니 딸이 다시 병원에 왔어요. 손에 큰 보온 도시락을 들고요. 엄마가 또 챙기라고 하셔서요. 이제부터 제가 가끔 들를게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그런데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히로토가 도시락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네 가족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 저도 궁금했어요. 왜일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걸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게 이 사람들 마음이 아닐까? 다음 날 박민수 교수가 회진을 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한가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아마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못 먹고 못 살던 때를 겪어봐서 남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은 점점 각자 살아가는 걸 선택했을까요? 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해졌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딸은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들렀어요. 매번 손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과일, 떡, 반찬, 가끔은 히로토 옷까지요. 애가 크는데 옷이 작아 보여서요. 우리 조카 입던 건데 괜찮으면 입혀보세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손살에 쳤지만 그분은 그냥 놓고 가셨어요. 히로토는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엄마, 잘 맞아.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약만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끼, 옷 한 벌이 때로는 약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히로토에게 물었습니다. 히로토야, 너 일본 돌아가고 싶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여기가 좋아. 할머니도 있고 지민이도 있고 엄마도 여기서 나아지고 있잖아.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왼팔로요. 오른팔은 아직 힘이 없었지만 왼팔로라도 충분했어요. 창밖으론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걸요. 그게 제일 큰 치료였다는 걸요. 치료 5주째, 박민수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타카하시님,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쁜 소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히로토를 복도로 보낸 뒤 박 교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중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서류를 펼쳤어요. 면역 억제 치료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신경재생을 위해서는 특수 유전자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 약이 현재 일본에만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단어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할 수 있나요? 박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어제 일본 후생 노동성에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수출 불가 판정이 났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건 생명을 살리는 약인데. 박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저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치료받는 저를 응징하려는 거였죠.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사 두 분과 함께였어요. 타카하시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 분이 말했어요. 한국에도 유전자 치료 연구팀이 있어요. 지금 긴급회의 중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기다렸어요. 히로토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치료가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 돌아간다 해도 일본 병원들은 저를 받아줄까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박 교수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있었어요. 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려다 휠체어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정말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바이오벤처 회사에서 48시간 만에 대체 신약 개발에 성공했어요. UN 긴급 승인도 받았습니다. 48시간이요.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일본이 10년 넘게 독점하던 기술을 한국 회사가 이틀 만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설명했어요. 그 회사는 원래 희귀질환 치료제 전문이에요. 님 사례를 듣고 연구팀이 총동원됐다고 합니다. 밤샘 작업으로 합성에 성공했대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 밤을 샜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왜냐고요? 님이 사람이니까요. 그 이유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음 날 오전, 새로운 약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푸른빛 액체였어요. 간호사가 링거에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님을 살릴 약이에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약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제 몸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경 끝이 간질거리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면 바로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제 맥박을 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오른손이 저릿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저는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처음엔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시도하자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움직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정말요? 다시 해보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는 복도로 뛰쳐나가며 소리쳤어요. 교수님, 타카하시 님 손가락 움직여요. 박 교수와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제 손을 지켜봤어요. 저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5손가락 모두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기적이에요. 한 간호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히로토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손가락 움직인다며? 저는 아이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완전히는 안 됐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오른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히로토는 제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5년 동안 본 어떤 석양보다 아름다웠어요. 제 손이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습니다. 박 교수가 회진을 오며 말했습니다. 타카하시님,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일본이 약을 막았을 때 포기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끝까지 방법을 찾아주신 거예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의사예요. 환자를 포기하는 순간 의사가 아닌 거죠. 다음 날부터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제 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손목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손을 들어 얼굴을 만질 수 있었어요. 5년 만에 제 얼굴을 제 손으로 만지는 거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히로토는 매일 제 손을 마사지해줬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나을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덕분에 엄마 손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아이는 열심히 제 손을 주물렀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어찌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이번엔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엄지발가락만 미세하게 떨렸는데 점점 다른 발가락들도 반응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박수를 쳤어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박 교수는 매일 경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약의 효과를 전 세계와 공유해야 해요. 님 같은 환자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되고 계세요. 그날 밤, 저는 히로토에게 말했습니다. 히로토야, 이게 진짜 나라야.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이야, 엄마? 저는 설명했습니다. 진짜 나라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야. 외국인이라도, 누구라도 살릴 수 있으면 끝까지 살리는 나라. 그게 진짜 강한 나라인 것 같아. 히로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한국이 일본보다 강한 나라네? 저는 웃었습니다. 강하고 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따뜻하냐가 중요한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창밖으론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치료 석 달째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른발 발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발가락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어요. 간호사님, 저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제 발을 봤어요. 교수님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박민수 교수가 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집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박 교수는 제 발을 검사했습니다. 반사신경이 돌아왔어요.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년 동안 돌처럼 굳어있던 제 몸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카하시 박사님,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놀라서 전화기를 귀에 댔어요. 타카하시 박사, 당신의 회복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총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당신의 생존은 국제사회의 희망입니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계속하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전화를 하다니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그게 용기입니다. 박사님.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라고요. 그저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걸 용기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히로토가 학교 숙제를 끝내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요즘 병원 근처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엔 한국어를 못해서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내가 한글 쓰기 잘한다고. 아이는 공책을 펼쳤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한글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엔 양팔로요. 오른팔은 아직 힘이 약했지만 아이를 감싸는 건 할 수 있었어요. 잘했어, 히로토. 정말 잘했어. 아이는 제 품에서 말했어. 엄마, 나 이제 한국이 좋아. 여기 친구들 다 착해. 그날 저녁, 히로토는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요. 엄마에게. 엄마가 아프기 전에는 엄마 손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내 손을 못 잡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엄마 손이 조금씩 움직여요. 이젠 내가 엄마 손 잡아줄게요. 엄마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사랑해요, 엄마. 히로토가.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물에 번졌지만 계속 읽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나아야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물리치료실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서는 거였어요. 물리치료사 2명이 제 양옆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서 보세요. 무서우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힘을 줘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제 몸무게를 지탱하지 않던 다리였으니까요. 무릎이 꺾이려 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꼭 할 수 있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30초, 1분이 지났을 때 물리치료사가 외쳤어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섰어요. 5년 만에 제 발로 섰던 거예요. 물리치료사들이 박수를 쳤고 옆 재활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히로토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아이는 울면서 웃었어요. 엄마, 진짜로? 진짜로 섰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곧 걸을 수 있을 거야. 아이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행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잡고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였어요. 첫날은 3걸음밖에 못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은 4걸음을 걸 수 있을 테니까요. 한 간호사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타카하시님,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휠체어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드시던 분이 이제 걸으려고 하시잖아요. 저희 모두 감동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간호사님들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치료 넉 달째 저는 보행 보조기 없이 3걸음을 걸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뒤에서 지켜보고 히로토가 앞에서 손을 뻗고 있었어요. 엄마, 이쪽으로 와봐. 저는 1걸음, 2걸음, 3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히로토의 손에 닿았을 때 저는 그대로 아이를 안았어요. 둘이서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박 교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도 눈물을 닦았다고 해요. 의사 30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5년 전 이 병이 시작됐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요.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서 다시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히로토가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공원을 걷겠다고요.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걷겠다고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4걸음을 걸어야죠. 그 다음 날은 5걸음을요. 천천히, 조금씩 제 삶을 되찾아갈 거예요. 치료 5달째,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보행 보조기 없이 혼자 걷는 날이었어요. 재활치료실엔 의료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민수 교수, 물리치료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히로토까지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비되셨어요? 물리치료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어질까 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오른발을 들어 올렸어요. 공중에 잠깐 머물렀다가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았어요. 왼발을 들었습니다. 또 내딛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숨을 참고 계속 걸었습니다. 네 걸음, 다섯 걸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여섯 걸음, 일곱 걸음. 히로토가 앞에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여덟 걸음째, 제 손이 아이 손에 닿았습니다. 해냈어, 엄마. 히로토가 소리쳤어요. 재활치료실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들이 환호했고 어떤 간호사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저는 히로토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타카하시님, 축하드립니다. 5년 만에 다시 걸으셨어요. 저는 박 교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허리를 구부려 큰절을 했어요. 한국식으로요. 교수님,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수는 황급히 저를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휠체어에 앉은 채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왔을 때 히로토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퇴원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야. 완전히 나을 때까지 더 있어야 해. 아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었어요. 괜찮아. 나 여기 좋아. 친구들도 있고. 다음 날부터는 계단 오르기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오른다리에 힘을 주고 왼다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10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10분이 걸렸지만 해냈어요. 이제 내려가 볼까요? 물리치료사가 물었습니다. 내려가는 게 더 무서웠어요. 중심을 잃으면 굴러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계단씩 난간을 꼭 잡고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왔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 소식이 유엔 본부에 전해졌습니다. 제임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마유미, 내가 걷는다는 소식 들었어. 모두가 기뻐하고 있어. 내 회복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어. 전 세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알아야 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유엔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촬영하고 의료진을 인터뷰했어요.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병원들이 포기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한국 의료의 어떤 점이 달랐나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기술, 시스템,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요. 그리고 환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함이요. 인터뷰가 끝난 뒤 촬영 감독이 말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 방영될 겁니다. 당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일본 언론에서도 소식을 접했는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이전과 달랐어요. 타카하시 마유미, 한국에서 기적의 회복. 제목 아래 제가 걷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댓글도 달라졌어요. 왜 일본 병원은 못 고쳤을까? 한국 의료 수준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같은 반응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국노, 배신자 같은 댓글들이요. 저는 그걸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살고 싶었던 게 배신인가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6달째, 저는 병원 복도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행 보조기도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었어요. 천천히였지만 제 발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의료진들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잘하고 계세요. 한 간호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히로토는 제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공원 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가자. 조금만 더 연습하면 갈 수 있을 거야.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나 엄마랑 손잡고 공원 가는 거 꿈꿨어.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다음 주 박 교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타카하시님, 병원 밖으로 나가보시겠어요? 짧은 산책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밖으로요?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가능하세요. 물리치료사가 동행하겠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6달 만에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어요. 제가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히로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 공기 좋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았어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아들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 건물 안에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오늘 나는 다시 걸었다. 세상 밖으로 나갔다. 바람을 느꼈고 햇살을 맞았다. 이 모든 게 한국에서 가능했다. 내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치료 7달째, 박민수 교수가 최종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타카하시님, 신경 기능이 80% 이상 회복됐어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80%요. 일본 병원들이 0%라고 했던 제가 이제 80%까지 회복된 거예요. 퇴원하셔도 됩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어요. 다만 석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주 뒤였어요. 그 2주 동안 저는 마지막 재활치료를 받으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도와주셨던 할머니네 가족을 찾아갔고 간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모두가 저를 안아주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일본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제 모든 것이 있는 곳인데 돌아가고 싶지 않다니요. 히로토에게 물었습니다. 히로토야, 너는 일본 돌아가고 싶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여기 더 있고 싶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엔 본부로 돌아가겠다고요. 뉴욕으로요. 일본이 아니라요.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 있었어요. 퇴원 전날, 저는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의료 주권과 인간 존엄 한일 의료 시스템 비교 연구 및 동아시아 통합 의료 체계 제안. 저는 7달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병원의 한계, 한국 의료의 우수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일본 고령 인구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한국 의료 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썼어요. 과격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어요. 일본 노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한국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 의료진들이 모였습니다. 박 교수, 간호사들, 물리치료사들, 심지어 청소하시던 분들까지 모두가 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저는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타카하시님,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희망은 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히로토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 또 올 거야. 저는 아이 손을 잡았어요. 우리 꼭 다시 오자.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유엔 본부로 출근했습니다. 7달 만이었어요. 동료들이 박수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마유미, 정말 기적이야. 제임스가 달려와 저를 안아줬어요. 내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일주일 뒤, 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의장은 웅성거렸어요. 제 보고서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대표는 논란 표징이었고,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20년 안에 한국 의료 시스템에 통합돼야 합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이건 굴욕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일본 노인 인구의 30%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환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일본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일본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그렇다면 왜 저를 살리지 못했나요? 5년 동안 원인조차 찾지 못했잖아요. 한국은 3시간 만에 찾았어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본 대표는 할 말을 잃은 듯 앉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보고서엔 제 의료 기록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일본 병원 진단서, 한국 병원 치료 기록, 회복 과정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데이터예요. 회의가 끝난 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타카하시 박사님,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저희도 한국 의료를 연구하고 있어요.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모델은 이미 유럽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보고서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일본 법학자, 유엔서 파격 제안, 한국 의료, 일본보다 우월하다, 동아시아 의료 통합 논쟁 촉발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일본에선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제 발언을 비난했지만 국민들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이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도입하라. 국민 생명이 자존심보다 중요하다. 같은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한 달 뒤, 일본 후생 노동성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의료 기술 교류 명목이었지만 실질적으론 한국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히로토가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앞으로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좋겠다. 다들 엄마처럼 나았으면 좋겠어. 석 달 뒤, 유엔 총회에서 제 다큐멘터리가 상영됐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어요. 박민수 교수의 인터뷰, 간호사들의 증언, 히로토의 편지 낭독까지 2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끝났을 때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무총장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회복이 아닙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애를 잃지 않는 의료를 실현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히로토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 세계가 인정, 타카하시 박사 유엔 보고서 전 세계 화제에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민수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수님, 제가 세상에 알렸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교수님이 제게 준 건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존엄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히로토와 함께 센트럴파크를 산책했습니다. 제 발로 걷는 산책이었어요.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휴가 때 한국 가자. 할머니네 가족도 보고, 박 교수님도 뵙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가. 우리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5년 전, 제 인생이 무너졌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제게 다시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줬고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 그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걸요. 히로토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저는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해. 살아있어서, 너랑 함께여서, 그리고 다시 걸을 수 있어서.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나도 행복해, 엄마. 멀리서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자유롭게, 높이. 저도 이제 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발로 걸으며, 제 이야기를 하며, 세상을 바꾸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세상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약한 사람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 나라라는 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